네, 고맙습니다. 20분이네요. 예. 지금도 수원에는 농촌진흥청에 자리가 있는데요. 서울에서 1호선을 타고 화서역을 거쳐서 수원역을 가다 보면은 가는 길에 오른쪽에 보면은 넓은 저수지가 하나 보이고요. 그 옆에 넓은 들판이 보입니다. 그 저수지는 정조대왕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노는 둔전이라고 그래서요. 정조대왕이 그 수원에 화성을 쐈잖아요. 수원성을. 화성을 쌓는 성을 쌓았으면 이제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있고요. 그 군사들이 먹는 군량미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국영농장입니다. 그게 둔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영농장이 그 저수지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이 그 옆에다가 자리를 잡은 거였고요. 그 농촌진흥청 그 옆에 보면은 여기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높이가 104.8m밖에 안 되는 아주 야트막한 산인데요. 나중에 어떤 대학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서 철기시대 때, 초기 철기시대 때 그 토기하고 그 집터가 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기 사람이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토지인데요. 재밌는 것은 산 이름이 여기산이에요. 여기산을 여기저기서 한자를 달리 쓰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여기산, 그러니까 아름다운 기생을 닮은 산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이게 아름다운 기생이구나. 그냥 산 모양이 아름답다고 쓰기도 하고, 그 산의 형세가 옆에 저수지에 비친 게 마치 아름다운 기생의 눈썹을 닮았다 해서 여기산이라고 쓰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사실 그 옆에 항미정이라는 정자도 하나 있는데요. 그 항자가 중국의 항주에 아름다운 미자, 항주에는 아름다운 여인의 눈썹을 닮았다 해서 항미정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여기산하고 그 저수지하고 둔전이 조금 이따 나오니까 먼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에서 조선 말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 말기는 매우 혼란한 시기였죠. 그 틈을 타서 조선 주재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우 지휘 아래 일본군 한성 수비대 군인 등이 경복궁에 난입해서 명성황후를 죽이고 죽인 시체를 강간을 하고 8토막을 내어서 불에 태워서 재를 우물에 빠뜨려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정말 천인공노할 만행이었습니다. 그때 개화파였던 우범선, 이두황 등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내통하고 협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고종황제는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하는 아관 파천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친일파를 없애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고 그때 우범선이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범선이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결혼해서 이미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일본으로 도망간 우범선은 일본 여성 사카이 나카하고 결혼을 해서 1898년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우장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장춘입니다. 그 이후에 고영근이라는 분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역적인 우범선을 살해하게 됩니다. 역적이니까요. 살해하고 그러면서 우장춘은 이제 일본에서 혼혈아로 불쌍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동영상을 어떻게 보죠? 가운데 거 누르면 되나? 자, 우장춘 탄생부터 한번 보죠. 동영상을. 밑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예. 우장춘이 태어났었을 때 아버지 우범선은 기회이타로 해서 우장춘을 일본인이고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살아가는데 국적은 조선.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인 상황이 되는 거니까 참 되게 애매한 사회의 모습들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더구나 역적이 아들 아니야. 더군다나 공무르시야 저 역적이 아들 옛날에 말하면 연좌제 재산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장춘 같은 경우는 운명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얼굴에 주홍 글씨가 새겨졌다. 이렇게 봐도 좋겠죠. 네, 제가 지금 슬라이드가 38장이고요. 이 안에는 동영상이 25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제가 끝나고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우장춘의 어린 시절을 한 2개의 슬라이드로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 아버지 우범선이 죽었을 때 어머니 사카이 뱃속에는 우장춘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이 아이들을
묘지를 기르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장춘을 어디에다 보냈냐면은 티온사라는 절에서 티온사라는 절로 보냅니다. 절에서 한 고아원. 자기는 가정부의를 만나서 돈을 벌기 시작했죠. 반드시 내가 우장춘을 데리고 오리라. 1년 만에 찾아러 갔습니다. 찾아러 갔더니 우장춘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장춘의 엄마가 대단히 그런 분입니다. 아버지 오범선의 묘지를 팔아서 아들 교육에 투자를 합니다. 아들 대단하신 교육을 분이죠. 위해서 남편의 묘지를 팔아버린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이 우장춘이 돌면서 들어옵니다. 너 외우니? 라고 물어보겠죠. 아이들이 나를 조선생이라고 돌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 너 그러면 조선인이지 네가 일본인이었더냐. 조선인한테 조선인이라고 하는 걸 네가 부끄러워했어야 되겠느냐. 너는 조선인이다. 이렇게 엄마 사파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엄마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장춘 박사 이야기는 조금 뒤에 더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그 직후의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890년대 말 한반도 지배권을 두고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싸웁니다. 그러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을 지배할 힘을 얻게 되고 그 여세를 몰아서 1905년에 을사늑약을 맺습니다. 을사보호조약이 아니고 을사늑약이죠. 보호조약은 상호간에 맺는 거고 늑약은 일방적으로 맺은 거니까요. 을사늑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나왔던 우리말이 하나 있습니다. 을씨년스럽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하늘이 우중충하고 좀 시쳇말로 그지 같은 날씨를 보고 우리는 을씨년스럽다고 그러는데요. 그때 나온 말이 이겁니다. 을사년에 이 보호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때 그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1905년 11월부터 광복하던 45년 8월까지 거의 36년 동안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우리나라를 이제 본격적으로 짓밟기 시작합니다. 한국어 농업을 일본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시키기 위해 농업구조 개편을 일단 서둘렀고요. 이를 위해서 농사계량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에 번업모범장을 설치를 합니다. 번업, 고라도 업은 농업이겠죠. 농업을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곳, 우리로 말하면 농업연구소가 되겠죠. 그 권업모범장을 어디에다 설치할까 일본에서 많이 고민을 했겠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최초 국영농장인 둔전이 있는 곳이 떠올랐겠죠. 그래서 수원에다가 권업모범장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1906년에 이제 설치를 하는데요. 이게 그때 당시에 1906년에 일본 사람들이 만든 비석입니다. 번업모범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 땅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비석입니다. 근데 이 비석은 조금 이상하죠. 맨 왼쪽에 있는 것은 그냥 그 건물 앞에다 조그맣게 세우는 한 30cm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약 한 1.5m 정도 되는 거고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건 사실은 흉상이 있었습니다. 흉상. 누구의 흉상일까요? 초대 권업모범장. 초대 권업모범장장이라고 할까요? 소장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입니다. 전 수원 권업모범장장 뭐죠? 번전 행계 사과의 작가인가요? 몰라요. 박사의 공적을 표창하고자 수원에다가 흉상을 만들었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형상은 당연히 저희들이 선배들이 없애버렸겠고 이 글자도 다 뭉개버렸습니다. 뭉갠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수원시에서 이것도 역사다.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혼다 보스케네요. 앞에다가 간판을 세워놓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도 역사니까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농촌진흥청을 짓밟았던 그런 역사입니다. 자, 다시 이제 10년을 건너뛰어서 1916년으로 가볼게요. 1906년에 권업모범장이 한국에 들어섰고 일본에서 1916년입니다. 원래도 어려운 건 가세가 우장춘 박사 이제 대학을 갑니다. 무역이 되면 또 힘도 없지겠다. 그래서 이때 이런 거 사실 옛날에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정학국가를 배우고 가족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냥
사회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몰리게 된 거죠.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일본에 있었던 아버지 우범살의 지인들이 이제 좀 나서게 된 거죠. 그래서 우정춘이 그래도 참 괜찮은데 이 아이를 좀 키워서 잘 인재로 성장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당시 어찌됐건 우정춘이 한국 국적,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식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유출을 이용해서 조선 총독부 관비 유학생 혜택을 받게 된다. 이제 어찌됐건 이제 고등교육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총독부한테 지원을 받게 됐는데 대신에 총독부로부터 장학금을 받게 되면 총독부가 원하는 학교와 총독부가 명령한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학교가 도쿄제국대학 농학실과였습니다. 이 농학실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학의 학부는 아니고요. 전문학교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거죠.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 보기에 실무에 밝은 농촌 기술자 빨리빨리 실무적인 교육을 받고 다시 와서 이제 일본의 어떤 3.1 증식 계획 같은 데다가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마을에서 이 자리를 보내게 됐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이 우장춘 그에게 농업은 애국이었다인데요. 자, 우장춘이라는 분이 일본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한국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제가 오늘 딱 2명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김철수라는 분입니다. 김철수는 대한민국 독립유공자입니다. 전라북도 부안 분이고요. 이분을 일본 유학 시절에 만납니다. 이분도 유학생이었습니다. 자, 오늘 가겠습니다. 조선의 도지사가 일본을 방문해서 조선계 학생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는데 당연히 뭐 친일 연설이겠죠, 그렇죠? 너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어떤 일본의 식민지 체제에 복종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연설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와세다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 김철수라는 학생이 단상에 막 뛰어 올라와서 도지사의 역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놓치는 겁니까? 막 따진 거죠. 근데 이제 그날 우연히 갔다가 우장춘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에 딱 빠지게 된 거죠. 우장춘 같은 경우는 김철수의 그 첫 만남인 거죠. 그러니까 우장춘 입장에서 별 생각 없이 갔다가 대들은 김철수를 보면서 야, 저 친구 뭐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한번 좀 얘기를 알아봐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인연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장춘과 김철수는 자주 만나게 되면서 친구 서로의 사이에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김철수로부터 꽤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참 흥미로운 게 뭐냐? 김철수가 우장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미친 우범선이 매국한 것에 대해서 속죄를 하려면 조선의 독립과 조선을 위해서 네가 배운 바로 봉쇄해야 되고 절대로 너의 조선의 성을 바꿔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민족의식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솔직히 봤었을 때 너희 아버지가 정말 큰 잘못을 하지 않았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가 이렇게 인재를 커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가 지은 죄를 갚아야 되고 너의 삶이라는 것이 훌륭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다면 너의 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여튼간에 우장춘과 김철수가 이러한 교류를 꾸준하게 하게 되고요. 우장춘과 김철수의 이러한 교류가 하여간 우장춘의 행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짐작을 좀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우장춘 박사가 있고 뒤에 감사 있는 크게 수염, 지금 한복 입고 계신 분이 바로 김철수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대학생 시절에 만났다고 얘기했잖아요. 도쿄제대학생과 와세다 대학생을 만났었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는 노년을 향해 가는 나이에 둘이 또 만나서 이런 사진이 또 남겨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잠깐 만나서 한두 마디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서로가 어떤 형태로든지 교류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했다는 거죠. 식민지 모순, 민족의 어떤 그런 모순 같은 것들이 널려있었던 시대였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 김철수와 과학자 우장춘이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의식이 없고 교류를 했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게 되면 그가 어찌됐건 이 김철수와의 교류를 통해서 민족의식 그리고 민족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들에 대해서 또한 아버지에 대한 속죄의 마음 같은 것들을 좀 차곡차곡 쌓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장춘이라는 대학생이 이때부터 이제 민족의식을 조금씩 키워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우장춘이도 이제 나이가 되니까 결혼을 해야 합니다. 자, 결혼 이야기 한번 보시죠. 졸업 후에 일본 농민성 소속의 농사시험장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스나가 나가. 우장춘의 일본 이름이죠. 근데 약간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장춘의 어머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카이 나카이고 아버지는 우범선인데 이름이 갑자기 스나가 나가하루
스나가라는 성은 어디서 온 것 같으세요? 좀 이상하죠? 실제로 이제 우장춘 같은 경우는 와타나베 고하루라는 일본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일본 같은 경우는 순수 일본인이 아닌 남자와의 결혼을 여자의 집에 대해서는 당연히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내 고하루가 중단 안 하게 되는 거죠. 고하루가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남자하고는 평생 간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족 아예 의존을 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여튼 결혼을 하려면 호적상의 합의와 동의를 통해서 법적인 등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 쪽 집안이 열받은 거죠. 고아를 호적을 아예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아버지 우범성과 친분이 있었던 스나가 하즈메라는 사람이 도움을 좀 주게 돼요. 이 스나가 집안에다가 우선 아내 고아가 영매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장춘이 대일 사이가 되는 방식으로 해서 새로운 일본인 성을 얻게 되고 일본 국적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장춘은 한국에도 호적이 있고 일본에는 호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적을 이렇게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우장춘 삶에 영향을 준 사람은 무수히 많았겠지만 조금 전에 김철수 이야기 드렸고요. 말씀드렸고요. 다른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자, 김종이라는 분입니다. 딱 2명인데 제가 소개할 분은 2명인데요. 이 김종이라는 분은 나중에 그러니까 우범선이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도망가기 전에 한국에서 이미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 여자와 결혼해서 우장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딸은 우장춘의 누나죠. 이 누나의 딸하고 이 김종 씨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김종이라는 분이 우장춘의 그 업적을 한국에 소개해줬던 분이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경상남도에서 우장춘 박사를 모시고자 할 때 경상남도 도청의 농림국장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혼란의 마음 속에서 우장춘은 결국 농사시험장에서 사익서를 던지고요. 그 이후에 민간인 회사를 자기가 운영합니다. 교토에 있었던 다키 종묘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초대 연구 농정장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발행했었던 원일과 육종이라는 잡지의 편집 기사로 김종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김종이 굉장히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종 같은 경우는 우장춘이 조약성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때부터 그에 관심을 가졌었던 일본 영자신문사의 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종희 기자에서 이 사람 봐라, 이게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하면서 뭔가 좀 꽂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1937년에 우장춘의 학위 논문을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신문에다가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장춘도 고맙잖아요. 그것을 뒤에 관계 만들어져야 되니까 김종의 주석을 통해서 육종 연구에 관한 굉장히 좀 긴 분량의 논고를 우리나라 쪽 언론사에다 실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종이 우장춘의 연구 결과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을 조선에 막 소개를 하게 되고 또 그런 지혜를 얻게 되니까 본인의 연구 결과를 글로 표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조선인들 사회에서 그때 뛰어났던 학자, 우리나라에 뛰어난 학자였어 이러면서 점점점 우장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쌓여가는 과정들이 사실은 김종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김종은 우장춘을 어떻게 평가하냐? 바른 학자적 성격의 소유자로 일본에 있는 한국인 학자 및 기술자 중에서 최고봉이다. 그러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했다고 할 수 있죠. 또는 이제 우장춘 같은 경우는 신문에 실린 자신을 그려서 조선의 육종계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조선이 고유한 품종을 개량하는 일이 급선무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우장춘은 김종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해서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던 한국, 당시 식민지 조선이죠. 한국과 일본을 계속 이제 이어가게 되는 또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육종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기를 육자를 써가지고 쓰고요. 품종할 때 종자입니다. 그래서 식물 품종을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걸 육종이라고 합니다. 우장춘 박사는 1934년에 박사학위를 받고요. 그 내용을 1937년에 한국에 소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동영상도 한번 보시죠. 우보선이 자기 농장자를 할 때에 진주 도동을 했어요. 도동국에 포장이 있었습니다. 자기 농장 포장이 있었습니다. 포장은 시험 포장, 시험하는 거. 그래서 그리 뭐 다 같은 회사 있고 저 장년이고 그냥 포장쟁이 뭐 포장이죠 포장. 그래서 그 추진합니다. 네. 다시 우장춘 박사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동경제국대학 농학실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일본 농림선 농사시험장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육종 연구를 합니다. 품종을 새로운 걸 만드는 연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장춘의 삼각형으로 알려진 이론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다윈의 종우기원이라는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비슷해야 하고 이 종과 종이 교배를 했을 때 같은 품종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하고 무하고는 예를 들어 긴 무하고 짧은 무하고 똑같은 무니까 얘는 형태도 비슷하고 교배하면 같은 무가 나오니까 얘는 같은 품종이에요. 그렇지만 배추, 옛날에는 그 결구 배추가 아니고 그 펑퍼니하게 퍼진 이 배추였어요. 이 배추하고 양상추, 양배추는 전혀 다른 품종입니다. 실제로 배추는 염색체가 10개짜리고요. 양배추는 염색체가 9개짜리입니다. 형태도 다르고 교배도 안 될 뿐더러 교배가 되더라도 같은 품종이 안 나와요. 전혀 다른 종입니다. 근데 우장춘 박사가 연구를 해보니까 배추하고 양배추, 염색체도 전혀 다른데 이걸 교배를 해보니까 염색체 10개하고 9개가 합쳐진 염색체 19개짜리 유체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다윈의 종우 기원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게 유체가 나와요. 또 겨자를 이렇게 세 개를 합성해 보니까 염색체가 합성된 그런 새로운 품종이 나와요. 즉 배추와 양배추를 교배해서 새로운 식물을 만들어냈다는 뜻은 뭐냐면은 서로 다른 종이 교배를 통해 새로운 종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이론이 사실임을 입증한 거죠. 이에 따라서 다윈이 만든 종우 기원이 종우 합성으로 이론을 바꾸게 됩니다. 대단한 학술적 성과입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아마 이미 노벨상을 받고도 남을 그 정도 학술 성과인데 그때 당시 일본에 있어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배추하고 양배추 염색체 수가 다른데 교배가 돼서 이게 나오더라. 겨자 어쩌고저쩌고 이게 우장춘의 삼각형입니다. 다른 종이 교배를 통해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한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과서가 바뀌게 됩니다. 다인의 그 진화론은 그 종은 이 벽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다인의 진화론이고 우장춘 박사님의 종의 합성 이론은 종을 벗어나서 딴 종끼리도 교잡이 가능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엄청나게 획한 공헌이십니다. 대단한 공헌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종우 합성이 그냥 식물 합성 또는 생물학적인 합성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식물 합성이 아닙니다. 들어보시죠.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당시 시대 정신으로서도 좀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을 포함해서 서구 열강을 비롯한 어떤 그런 제국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다들 과학적으로 봤었을 때 찰스 다윈의 적재생존 그리고 이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생학이라든지 혹은 사회 진화론 이런 것들에 굉장히 경도가 돼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에 경도가 돼야지만 우리 서양인들이 우리 일본인들이 식민지를 개척하고 조선인을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 왜? 우리가 더 우월하니까. 우월한 사람들이 우월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 적자가 생존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사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학 지식이 현실의 부조리감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합리적 기초를 마련해 주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과학적으로 완파하는 논문이 우장춘의 논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를 이제 새롭게 도모하게 된 건데요. 보세요. 서로 다른 종이 결합을 해서 더 우수한 품종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적자 생존, 경쟁 이런 것이 아니라 인류는 상호 공존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고 그 상호 공존의 결과는 더더더 우수한 역사적 진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 생태계의 근본적인 원리다라는 주장을 해버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오한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이제 양배추 나이를 가슴에 먹을 수 있겠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이런 논리대로 가본다면 제국주의 식민지배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억압하는 거 그건 틀린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생태계의 모든 것에 각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게 됐고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세계사적인 반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따져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다양성, 다원성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화두인데 그러한 화두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우장춘의 연구가
과학적인 어떤 길을 열었고 새로운 합리적인 사고의 길을 열게 된 거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장춘 박사가 보통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추가로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 이 논문의 말기에 역시 또 일본 이름 대신 나가루 우라고 하면서 역시 또 한국식 성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우장춘 박사는 농담으로 그랬대요. 내가 전 세계에 있는 육종학자들 중에서 이름이 제일 작다. 오. 우장춘 박사는 끝까지 자기 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좋은 합성이 이렇게 대단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본에서도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1945년에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복을 맞이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한꺼번에 싹 빠져나가 버려요. 사실 쫓아낸 거죠. 싹 빠져나가 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기술을 습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광복 이후 일본인 농학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자 국민 대부분이 종사하던 농업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특히 김치 재료인 무와 배추는 종자가 없어 모두 일본에서 밀수입해야만 했죠. 심각한 식량난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경상남도 포천입니다. 부산에 있던 시절 주축일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경상남도 농림목장 김종이었습니다. 김종이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49년이라고 나오는데 정확히 49년은 아닐 겁니다. 아마 47년쯤 될 겁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47년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당장 배추 씨 하나도 없는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본에 있는 우장춘 박사를 이제 모시고 오기로 경상남도에서 작전을 짭니다. 그때 당시 김병규 초대 경상남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환국 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때 농림국장이 김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오 박사의 귀국을 설득하는 한편 오 박사가 환국하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산 동래 온천장에 연구소를 마련하기로 하고 동래 원해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도리라는 사람이 경영하는 그 일본 농장을 개조를 해서 우리나라 농업과학연구소를 처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귀국장을 받았었던 우장춘의 또 심정은 어땠을까요? 당시에 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딸이 4명 있었어요. 아들 2명 있었습니다. 그 아내랑 어머니까지 있었으니까 식구가 우리 8명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8식구가 실제로 일본인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우장춘이 한국을 한다? 이게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고요. 사실 염려가 되는 거죠. 아니 할아버지가 어떤 건지 다 알고 있고 그걸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쪽에 갔다가 흔히 멸시당할 수 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연구 환경이라는 것이 보장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가족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우장춘 같은 경우는 정말 긴 장고 끝에 결국은 중요한 결단을 냅니다. 가족들은 나왔어라. 그리고 내가 가서 한번 열심히 가족을 놔두고 혼자 옵니다.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내선일체와 황국식민을 강요를 했습니다. 내선일체는 일본 내부 사람들하고 조선 사람들의 한 몸이라는 뜻이고 황국식민은 일본 제국의 백성이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이제 만든 거잖아요. 1945년에 일본이 이제 패망하자 일본은 일본 내에 오무라 수용소라는 걸 만듭니다. 일본 땅에다 오무라 수용소를 만들어서 일본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수용했다가 한국으로 강제로 추방을 시킵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우장춘은 일본 호적도 있고 다행히 우리나라 호적도 있었잖아요. 이때 우장춘은 스스로 수용소로 가서 포로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은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관광비자 받아서 3개월 올 수도 없고 그래서 포로가 됩니다. 한 달 동안 포로 수용소에 머물다가 1950년 3월 8일 마침내 부산항으로 드디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한국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막상 일본 쪽에서 그 허가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배를 탈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또 안 주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서 우장춘 박사가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그것도 참 기구한데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당시에 일본에 있던 한국인들 중에
불법 체류자로 처리되는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모아놨다가 한국으로 추방하는 배에다가 태워보내서 돌려보내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혹시 오무라 수용소 뭐 이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짜고짜 찾더라고요. 정말 나쪽 있는 사람이고 일본 쪽 그때 호주 이상하게 하고 추적한 거였는데 사실 사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인이 불법 체류자라고 자신을 자인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국인 불법 체류자 수용소 입구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한국인 불법 체류자를 한국으로 쫓아보내는 배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넘어갑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자, 오무라 수용소에서 한국으로 이제 추방을 할 때 여러 편의 배로 추방을 했는데 우장춘 박사가 타고 온 배가 38번째였다고 합니다. 38호째 38선인데요. 그 배 안에 있던 우리 조선 사람들이 우장춘 박사를 알아보고 참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우장춘 박사한테 선물을 하나 해줍니다. 그게 괴종시계, 옛날에 그 벽시계 있잖아요. 그 추 왔다 갔다 하는 괴종시계. 그걸 선물해주고 그 괴종시계에 보면 밑에 그 추 보이는 데다 우리 유리에다 뭐 글씨 쓰잖아요. 뭐 무슨 드림. 거기에 38동지회 드림 이렇게 써 있었대요. 제가 그 사진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못 찾았는데요. 왜 제가 이 사진을 찾고 싶었냐면은 나중에 우장춘 박사가 돌아가시고 그때 이제 부인이 오셨는데 부인이 와서 우장춘 박사 유품 중에 일본으로 가지고 간 유일한 유품이 그거래요. 그 시계래요. 괴종시계. 일본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사진으로 못 찾았어요. 일본의 우장춘 박사 자손이 지금 살아 있거든요. 그 잘항공 거기가 잘항공사 회장인가가 우장춘 박사? 예? 우장춘 박사가 사위예요. 아마 어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사진을 못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 귀국을 합니다. 보시죠. 요 사진은 우장춘 박사의 귀국 환영. 잠깐만요. 이분이 아까 이렇게 사진이 잠깐 나왔었는데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이렇게 반명한 사진으로 나왔었는데 저분이 김종입니다. 요 사진은 우장춘 박사의 귀국 환영의 모습입니다. 옆에서 있는 사람이 이제 우장춘의 귀하를 적극적으로 도왔었던 김종이죠. 양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우장춘이 이 자리에 딱 한복을 입고 나타났다. 개인적으로는 태어나 처음으로 입어본 한복이라고 할 정도로 낯설었다고 합니다. 그 귀국 환영회에서 우장춘 박사는 4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첫째,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나는 지금까지 내 어머니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셋째, 지금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인 조국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넷째, 나 죽으면 조국의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950년 5월 10일 날 드디어 이제 정식으로 한국농업과학연구소 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1950년 귀국한 우장춘이 소장을 맡으면서 우리나라 근대 농업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우장춘 박사가 한복을 입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한복을 입고 귀국 환영회에서 연설을 많이 하셨거든요. 일본어 많이 하셨지만 여기 이제 참 우장춘 박사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을 못합니다. 스피킹이 안 돼요. 히어링은 되고 라이팅도 되는데 스피킹이 안 됩니다. 한복을 입고 귀국 환영회에서 연설을 많이 하셨거든요. 일본어 많이 하셨지만 여기 이제 취재하는 기자 중에 한 명, 기자했던지 어떻게 구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한복을 입고 있는 걸 보고 한복은 일본에서 입고 계시던 것인가요? 나는 얘기하는 거니까 그 사람 그런 기대를 한 거예요. 우리의 우장춘 박사님 일본에서도 항상 한국인의 정체성 끝이 유지하면서 저거 뭐야 복식까지로 주변에서 올려 이게 한국인의 옷이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셨던 건데 우장춘 박사님이 웃으시면서 한국에 오니까 이 옷 입고 행사하라고 주더라 라고 솔직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한국을 아버지의 나라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의미를 좀 넣지 않았나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 첫째는 본인 스스로가 한국도 일본도 아닌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했을 뿐 경계인으로 솔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걸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당시가 친일파 청산에 관해서 이제 반민특위 유명하잖아요. 반민족 행위 뼈조사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이한 2년 정도를 기억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얽히지 않기 위한 어떤 제스처가 아니었을까 하고 한번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하지 않아도 또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면서 그 부분을 좀 속죄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좀 담기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제가 했던 말을 다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장춘 박사 귀국 환영에서 우장춘 박사 4가지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나는 내 어머니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조국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는 조국이라고 안 했습니다. 세 번째, 나 죽으면 한국에 묻히겠다. 네 번째, 그걸 이야기했고요. 자, 이제 우장춘 박사가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보시죠. 북한 정의는 이 그냥 원의 출범전에 서강 우장춘 박사를 중심으로 농산물 일정과 농사개량에 관한 연구 실험을 비롯해서 일반 농작물 분전 개량에 의한 우량 경자사업에 지적을 하고 있으며 원의 일정을 위한 모든 자연적 조건이 구비된 이곳에서는 언필이 세계, 망필이 두동, 원산이 13개국, 그리고 묘태당이 17,800명이 있으며 주로 호텔2층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즉, 무, 배추, 양배추 등 기타나 소재를 비롯해서 가지, 도마도, 오이, 카네, 수박, 호박 등 온갖 소재 품종을 개량해서 우량한 소치는 채소입니다. 하고 있으며 보수적으로는 각종 사토의 게대, 태동, 용매와 밀, 보리, 효로, 노동산물의 육성과 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우장춘 박사는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하잖아요. 씨 없는 수박 한번 들어보실래요? 육종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종자 기량분에서 일반인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막 대형 토마토도 만들고 대형 감자도 만드는 세상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육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고 없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새로운 종자가 나왔다? 이걸 키우면 다르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장춘이 이때 그 유명한 씨 없는 수박을 이용하는 이벤트를 벌이게 된 거죠. 왜냐? 딱 잘라서 딱 돌리고 이게 끝나는 거잖아요. 원래 있었던 수박은 쭉 쪼개서 보여주면 씨가 엄청 많은데 새로 만든 수박은 짝 쪼개서 보여주면 비행 만들 정도로 없잖아요. 더군다나 수박하면 여러분 시원하게 먹는 한국의 대표적인 과일 아닙니까? 모양을 딱 보고 나면 야 이게 육종 힘이구나 좀 아쉽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수박이라는 것 자체, 씨 없는 수박이라는 것 자체는 일본인 과학자가 만들어낸 거고 그 바탕으로의 기초가 되는 논문 자체가 우장춘 박사가 썼던 건데 이런 식으로 새로운 육종과 개량 품종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일종의 유언교가 이제 등장하게 됐던 거죠. 우장춘 박사는 시연을 한 건데 그걸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다고 그 무슨 모 언론사에 잘못 보도가 돼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씨 없는 수박을 우장춘 박사가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 겁니다. 우장춘 박사는 씨 없는 수박을 실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시연을 냈고 그 이론을 우장춘 박사가 만든 게 맞습니다. 자, 우장춘 박사는 귀국하신 뒤 한 번도 일본에 못 갔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일본에 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안 보내준 거죠. 우장춘 박사가 우리나라로 돌아온 지 3년째인 1953년 8월 어머니가 81살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우 박사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이겁니다. 아들을 길러내어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였으니 이제는 지하에 가서 남편을 만나도 충분히 면목이 선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참 훌륭하신 어머니인데요. 자, 정부 통제로 일단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지만 각지에서 부의금이 들어옵니다. 그 부의금을 가지고 우장춘 박사가 그 부의금을 일본으로 보내지 않고 농장에 우물을 하나 팝니다. 왜냐하면 그때 먹을 물도 없었고 시험할 물도 없었고 주변 사람들도 먹을 물이 없고 이러니까 거기에다 우물을 파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같이 먹게 해주는데요. 그 우물 이름을 자유천이라고 했습니다.
즉 어머니가 생각났을 거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부조금으로 들어온 거니까 자유로울 자자하고 어머니 전유자를 써서 자유천이라고 썼고요. 이 글자를 우장춘 박사가 직접 썼고 이 돌멩이는 그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금정산 일대에서 우장춘 박사가 직접 이거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아버지 죽을 나는 평생 지키겠다. 가족들 다 모든 걸 버리고 나라를 위해 일한 데다가 이거는 말이냐. 조금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 건가. 한국에도 일본에도 속하지 못한 병길이 몸으로 했던 우장춘. 이것이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이어진 어머니의 죽음. 그는 연구소에서 어머니의 넋을 비유한 제사를 지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우장춘의 대원이를 고맙게 여긴 사람들이 성금을 보냅니다. 우장춘은 이 도로 물이 부족했던 농장에 어머니 젖줄이라는 뜻의 자유천을 만듭니다. 매일 아침 자유천에 물을 끼워 세수하고 주위를 청소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그리움을 이렇게 달래는 것이죠. 여기서도 아버지 나라라고 하고 조국이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가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두 개가 우장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자, 여기서 그 동네에다가 이제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우물을 팠어요. 나중에 이제 부산이 커지면서 이쪽으로 도로를 내야 돼요. 도로를 내려는데 이 샘이 꽉 막고 있어요. 그때 부산에서 정말로 훌륭하신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자유천입니다. 로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 길 이름이 우장춘로입니다. 우장춘로. 그리고 이걸 그대로 살려놔요. 부산에서. 정말 잘하신 결정입니다. 지금도 부산에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은 언젠가는 죽죠. 우장춘 박사가 돌아가십니다. 한국에서 연구를 하신 지 9년이 조금 넘은 1959년 6월 8일 서울 출장을 갔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국립의료원에 해당되는 메디컬 센터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입원을 해서 알아보니까 위궤양이었어요. 병세가 워낙 심해져가지고 6월 29일 날 이제 개복 수술을 했는데 그래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연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 7월 누구 전화가 오나요? 뭐 어쨌든요. 일본에 연락해서 한 달 뒤인 7월 26일 부인이 처음으로 예. 6월 8일 날 병원에 처음 입원을 했는데 이제 6월 29일 날 수술을 하고 7월 26일 부인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손은 잡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때야 우리나라에서 포장을 줍니다. 치사하게 훈장도 아니고 포장을 줬어요. 이것도 역사적으로 참 치사한 짓입니다. 훈장보다 포장이 한 등급 낮잖아요. 우장춘 박사한테 포장을 줍니다. 우리나라 포장 1호는요. 안익태 박사, 그 애국가 작곡가 포장 2호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문화포장을 만들어서 8월 7일 날 병상에 누워 계신 우장춘 박사에게 당시 농림부 장관이 문화포장을 수여합니다. 이때 우장춘 박사 했던 말이 유명하잖아요. 나는 이제 예언이 없다. 나의 조국이 이제야 나를 알아봐 주었구나. 나는 기쁘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사흘 뒤 8월 10일 새벽 3시 61세의 나이로
귀국하신 지 5년 9개월 만에 한국에서 돌아가십니다. 이게 문화 포장입니다. 치사하게. 포장이 뭡니까, 포장이?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근식 농림부 장관이 찾아와 대한민국 문화 포장을 수여합니다. 근무기에 두 번째로 수여되는 날짜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8월 7일이라고 했는데 8월 9일이잖아요. 돌아가신 게 8월 10일이고. 오장철이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남긴 말은 조국이 나를 인정했다 했습니다. 자, 이제 8월 14일 사회장을 치르고 화장을 한 후에 농촌진흥청에 있는 여기산, 아까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기산에 기슭에 유골이제 안치를 합니다. 장례위원회에서는 조각가 윤호중님에게 묘비 설계를 맡기고요. 묘비 전면에 김충현님의 글로 우장춘 박사 묘를 오석에 새기고, 이겁니다. 이게 오석에 또 우장춘 박사 묘라고 새겼고, 그 위에 종자를 상징하는 주석에는 윤호중님이 타원형 동판으로 제작한 우박사 흉상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이겁니다. 옆에는 잎을 상징하는 지석이 비스듬히 주석을 받치고 있으며 여기에 노산 이은상 선생의 시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여기에 시조가 보입니다. 그 시조를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읽어볼게요. 불우와 고난 속에 진리를 토파내어 종자 합성 새 학설을 세계에 외칠 적에 잠잠턴 학문의 바다 물결 한번 치니라. 온갖 채소 종자 우리 힘으로 길러내어 결애를 위하시니 그 공로 얼마던가. 빛나는 문화포장 웃으며 받고 가시니 흙에서 살던 인생 흙으로 돌아가매 그 정신 뿌리되어 싹 트고 가지 뻗어 이 나라 과학 동산에 백화만발하리라. 사실 제가 굉장히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읽었는데요.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울었어요. 다행히 오늘은 제가 안 울었네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민승규 청장님 지금 안 보이신 것 같은데, 민승규 청장님 소원이 그거예요. 우장춘 박사 묘 바로 밑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생물학적으로 제가 더 오래 살겠죠? 혹시 민 박사님 먼저 돌아가시면 제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하지만 우장춘 역시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숱하게 밤을 새며 쇠약해진 그는 서울 출장 중 시리지장 의암으로 수술을 받지만 끝내 59년 8월 10일 운명하고 맙니다. 그 농촌진흥청이 있는 수원의 여기산 자락에 묻힙니다. 우장춘 박사가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일본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오셨잖아요. 사모님을 굉장히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사모님 사랑보다 가족보다도 조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버지의 나라로 왔고, 그럼에도 이제 사모님하고는 계속 편지는 왕래를 했는데, 사모님도 우장춘 박사 돌아가실 때 딱 한 번 왔고 가져간 것은 그 개종식에 딱 하나뿐이고, 우장춘 박사도 남겨준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우장춘 박사 이제 한국말도 못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 아마 어떤 여자분이 도와주셨나 봐요. 그걸 보고 우장춘 박사가 한국에 시쳇말로 세컨드가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이분이 아내도 굉장히 좀 사랑하고 아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좋게 평가하고 내가 이렇게 연구에 전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연구 외에 모든 일을 다 도와줬기 때문이다 라고 막 되게 고마워하시는 말씀 많이 해요. 한국에서 약 10년 동안 생활한 그들은 한때 한국인이 보다 2시간이나 했다는 말이 떠온 적이 있는데, 당시 소문이 일본까지 퍼져나가는 바람에 한국의 동화 함께 살고 있는 그의 아내가 곧장 계획을 저버리게 되었고, 이후에 희지에 단지 그를 존경했던 한 중년 여성이 우장춘의 살림을 도와주다가 한국에 처벌했다는 식으로 마주했던 것이다. 이후 남편이 미국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을 찾아온 일본의 아내가 그와 대화를 나누며 묵혀있던 오해를 풀었다고 한다. 오해였습니다. 94년 안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약 한 70초 정도로 쫙 요약 정리하는 게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원을 이상하다.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 수원을 떠나서 이제 저희가 전주로 오게 됐어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죠. 자, 아시다시피 수원에서 농촌진흥청을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거기다 빨리 아파트 지어가지고 돈 벌어야 한다고. 근데 저희가 그냥 나오면은 저수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둔전, 농촌진흥청 자리, 여기산 전부 다 막 밀어가지고 아파트 지을 게 뻔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전을 안 할 수도 없고 국가적인 사업인데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머리를 많이 썼어요. 시쳇말로 굴릴 수 있는 모든 짱구는 다 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있는데 이전할 때는 그 부지를 팔고 이전하게 돼 있어요. 기본 원칙이. 그 돈만큼 이전하게 돼 있어요. 저희는 돈이 훨씬 많았죠. 수원이 땅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이전할 때 4군데를 문화재로 묶어버렸어요. 저수지, 밑에 있는 둔전, 농촌진흥청 뒤에 있는 운동장하고 연결된 여기산. 이건 근데 문화재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전혀 손을 못 대는 문화재가 있고, 뭐 4층인가 2층 이내에 개축이 가능한 게 있고, 뭐 허가 받으면 뭘 할 수 있는 게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제 기억이 잘 모르겠는데 2단계인가를 저희가 묶어놔가지고 누군가가 저걸 사가더라도 아파트는 못 지어요. 그러니까 재산 그 증식의 가치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까지 수원에 무사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여준 영상 출처는 다 이거고요. 혹시 제가 뭐 잘못 말씀드린 게 있다면은 나중에라도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바로바로 국장님을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